재밌는 자연학교. 오늘은 북극곰을 만나고 온 남자, 환경 논픽션 작가 남종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도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고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퀴즈도 고래 이름 맞히기로 해봤습니다. 고래 이름 맞히기 어렵겠죠. 그러나 항상 문제에 답이 있고 힌트도 답으로 드린다. 오늘의 기후 퀴즈의 특징이죠. 이 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참고래와 함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래였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무차별 포획, 또 생태계 오염 이런 게 겹치면서 지금은 멸종위기에 처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고래는 쇠고래라고도 불렸습니다. 암초가 많은 곳에 귀신같이 출몰한다고 해서 땡땡고래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지금 벌써 두 가지 힌트가 문제에 있었습니다. 귀신같이 출몰한다, 땡땡고래. 고래 앞에 글자가 두 개 있죠. 이 고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돌고래, 2번 귀신고래.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이 고래는 무차별 포획과 생태계 오염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쇠고래라고도 불렀습니다. 암초가 많은 곳에서 귀신같이 출몰한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귀신같이 출몰한다고요? 공격성이 있는 편이래요. 고래 중에서도. 포경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선원들을 공격하는 일이 꽤 많아서 악마의 물고기, 데블피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통하네요. 악마하고 귀신하고. 네, 이 고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돌고래, 2번 귀신고래.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틀린 답을 주시면 제가 섭섭하죠. 2번 귀신고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오늘은 DMG 미술관의 비건 쌀빵 세트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쌀빵 세트는 쌀 받으신 분들도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엊그저께 쌀 받으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세요.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바로 정답 맞히실 수 있습니다. 퀴즈 정답은 2부 시작할 때 발표하니까 1부 들으면서 계속 정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초대 손님, 전 한겨레 신문 기자, 현재는 환경 논픽션 작가, 오늘의 기후에서는 북극곰을 만난 남자, 남종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항상 시작할 때마다 북극곰을 만난 남자. 그리고 또 여쭤보는데 혹시 이 질문 지겹지 않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이제 통장 잔고가 거의 떨어졌습니다. 예, 북극곰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얘기 오늘 그 잔고 박박 긁어서 하나 또 마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뭘 긁을까 계속 긁으니까 네. 제 좀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이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걸어서 한 3-40분?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텐데 제가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집에서 쉬면서 재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오래 걸어 다녀야 됐는데 목표를 하나 만들었죠. 그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에 북극곰 2마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안녕하고 인사를 하고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정이 붙었는데 그 북극곰들의 이름은 얼음하고 썰매였습니다. 얼음 썰매. 네, 썰매가 수컷이고 얼음이 암컷이고 그래서 각별한 애정이 있었죠. 그들은 저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암컷은 얼음, 수컷은 썰매 하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좀 비슷한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북극곰이었는데 2012년에 썰매가 죽었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복귀해서 취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좋아하는 북극곰이어가지고 취재를 했죠. 왜 죽었냐. 근데 아주 이제 애틋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썰매하고 얼음이는 예전에 몇십 년 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마산 토섬 유원지에 있는 조그마한 동물원에서부터 같이 살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대공원에 와서도 계속 같이 살았는데 이제 썰매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의 고령으로 이제 죽어가서 이제 심지어 이제 밤에는 내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실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걷지를 없어서? 못하고 아이고. 그래서 며칠 동안 배설물이 쌓여가지고 그거를 가림막을 하고 치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실로 들여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크게 숨을 쉬고 죽은 거죠. 그때 어름이가 바깥에 있었는데 네. 계속 그 내실로 향하는 철문을 꽝꽝꽝 두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그때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 당시 어름이하고 썰매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북극곰 3마리였어요. 그럼 한 마리가 또 있는 거네요. 그랬죠. 썰매가 죽고 어름이는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었어요. 아. 2년 뒤에. 그리고 2018년에 에버랜드의 통키라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죽었죠. 근데 어름이 썰매가 죽고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좀 사람들의 각성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동물원에 동물 키우는 거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북극곰까지 꼭 가두고 데리고 와야 봐야 되냐. 될까? 그래. 사실은 북극곰은 동물원 전시 부적합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원에 동물을 가두는 게 그다지 좋지 않죠. 저는 불편해요. 저는 그렇다고 솔직히. 네, 동물원을 바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동물원 전시 부적합종부터 사육을 그만두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단계적 네. 접근법으로. 대표적인 종이 북극곰. 돌고래, 그리고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같은 유인원. 네. 그래서 좀 신경체계가 높고, 그러니까 지능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북극곰은 이런 점이 문제예요. 일단은 추운 곳에서 살잖아요. 걔네들이 우리나라 여름에 버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북극곰이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북극곰의 이 동물복지를 가지고 에버랜드에 사는 통키는 아주 논란이 됐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진 때문에 그 북극곰 하얀 털에 그 조류가 녹색 조류가 붙어 있을 정도로 그 사진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네. 많은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북극에서 살아야 되는 친구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동물원에 놔두고 심지어 네. 녹색 조류가 붙을 정도면 네. 동물 학대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북극곰은 이동 거리가 많은 종이에요. 이를테면 북극 바다 얼음을 계속 돌아다니는 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두는 것은 그렇게 본능에 맞지 않죠. 작년에 본풀이라는 동물원 감시 단체가 있어요. 세계적인 동물원 감시 단체가 이제 북극곰 보고서를 냈는데 전 세계에 한 300마리 정도 아직까지 감금돼 있고 동물원처럼. 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한 200마리 정도 있는데 러시아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러시아가 43마리 네. 그리고 미국이 39마리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풀이라는 단체는 이 동물원에 살기에는 북극곰의 본능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서 북극곰 사육을 중단해야 된다. 사육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러시아 동물원에 예전에 가봤을 때 북극곰이 있는 건 좀 별로 좀 덜 딱했어요. 워낙 추우니까. 네. 원숭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북극곰을 보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원숭이를 보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고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맥이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살았어요. 코끼리가 네, 앵커리지에서요. 알래스카에. 그래서 아이고. 시민들이 얘는 여기서 살면 안 된다라고 운동을 해서 얘를 결국은 미국 본토의 따뜻한 그 생추어리 보호소로 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께서 이제 북극곰 얘기를 자꾸 여쭤보니까 박박 긁어서 국내에서 동물원에서 봤던 북극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저 북극곰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억지로 살고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남종영 선생님은 북극곰뿐만 아니라 고래 전문가세요. 돌고래 쇼를 하던 남방 큰 돌고래 제도리를 세상에 알리고 2013년에 제도리를 바다로 돌려보내는데 큰 몫을 하셨던 분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제도리 바다로 돌려보냈던 게 그 교통사고로 대공원 왔다 갔다 재활하시고 다시 회사로 들어갔을 그때네요. 한 1, 2년 안 돼가지고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치셔서 몸이 불편하고 했던 게
동물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계기는 안 됐나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아무래도 제가 힘들다 보니까 그 갇혀 있는 동물이나 약자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마냥 건강하면 못 느끼는 게 있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고래 이야기를 칼럼과 책에서 다루시다가 얼마 전에 이 책을 내셨습니다. 고래의 생태와 사회사를 담은 고래 이야기의 종합판. 다정한 거인. 지금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다정한 거인. 제도리를 야생 방사한 지 지금 10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 책을 내시면서 알리고 싶은 게 있어서 환경 저널리스트로서 이 책을 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책을 내신 어떤 원래는 제가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북극이나 뭐 남극 이런 데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고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래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는데 좀 공부를 해보려니까 국내에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고래 개론서를 고래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네. 그게 2010년, 9년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를 쭉 살면서 네. 너무 많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일단은 과학적으로 고래에 대한 최신 지식, 동물행동학적인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사실 과학자들, 특히 생물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구 대상이 고래거든요. 아, 왜 그럴까요, 그건? 그거는 고래가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산에 가는 건 거기 산이 있어서다. 고래를 좋아하는 건 고래가 매력적이어서다. 예, 제가 네. 이제 과학 기자들은 세계 그 보도 자료, 그러니까 전문 학술지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논문들이 일주일마다 계속 저한테 오거든요. 고래가 가장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죠. 혹등고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음악과 같다. 그게 이제 1970년대에 나온 연구예요. 네, 이미. 네. 그리고 뭐 돌고래가 도구를 이용하더라. 그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연구예요. 네. 그다음에 돌고래가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식하더라. 뭐 이런 연구. 최근에는 한 3, 4년 전에 나온 연구는 돌고래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더라라는 것까지 사실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돌고래가 어떤 세계를 가졌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돌고래의 의식 세계에는 사실 우리가 동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남종영 선생님이 없었으면 드라마 이상한 우영우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돌고래. 제돌이 이야기가 우영우에서 나왔었죠. 근데 다정한 거인을 보면 우영우가 왜 그렇게 고래를 좋아했는지 납득이 좀 가실 거예요. 매력적인 고래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도 귀신고래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물론 제가 좀 무지하긴 하지만 이 고래에 대해서 귀신고래는 어떤 고래고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고래는 대형 고래와 소형 고래로 나눠요. 대형 고래는 뭐 귀신고래, 혹등고래, 뭐 대왕고래, 큰 고래들이고 네. 소형 고래는 그냥 돌고래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대형 고래 중에 동해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귀신고래였습니다. 근데 일제 시대 때 이제 포경 산업이 이제 발달하면서 귀신고래를 거의 다 잡아들여서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은 동해에서 아예 관찰이 안 됩니다. 아, 귀신고래가요. 네.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요. 저기 사할린이나 캄차카에서 겨울을 보내요. 네. 그런 다음 여름을 보내요. 네. 그런 다음에 겨울이 되면 동해로 쭉 내려와 가지고 남진해에 가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사할린 캄차카에서는 분명히 귀신고래가 있는데 네. 그리고 남진해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동해에서는 관찰이 수십 년째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내려가는 경로를 바꿨나 이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아마 지금 일본의 동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좀 추정을 하는데
워낙 개체 수가 적어가지고 네. 사실 연구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귀신고래가요. 네. 예전에는 많았겠죠. 예전에는 많았죠. 근데 귀신고래가 크게 두 가지 개체군이 있어요. 네.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서쪽 개체군이고 동쪽 개체군은 캘리포니아하고 알래스카를 오가요. 근데 거기도 거의 멸종을 했다가 미국에서 보존 노력을 열심히 해서 네. 지금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동쪽 저 네. 귀신고래는 동부 개체군이라고 네, 부릅니다. 동부 개체군. 네. 그 우리나라에 있는 건 서부 개체군인가요? 그렇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위치에서는 동해인데 네. 태평양을 가운데 놓고 보면 이쪽이 그렇죠. 서쪽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이 귀신고래는 멸종 위기종인데 지금 귀신고래가 어떤 저희에게 재미있는 특징 같은 게 뭐가 더 있을까요? 귀신처럼 출몰하는 거 말고? 귀신고래는 그 모래바닥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 뻘 같은 데서 이렇게 네. 탁 그 입으로 주둥이로 이 모래바닥을 치면서 뭐 그 갑각류나 뭐 이런 것들을 먹는 아. 고래로 유명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화나 기록에서는 뭐 배를 많이 부딪혀 가지고 뭐 네. 데블피쉬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사람이랑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유튜브에 아마 치시면 쉽게 볼 수 있을 텐데 캘리포니아 고래 관광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배를 타고 귀신고래가 오면 이렇게 그냥 쓰다듬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귀신고래가 몸을 대줘요. 네, 아마도 이 고래들이 이 간지럽고 뭔가를 떼려고 해서 패팅을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서로 그런 어떤 인터액션이 이미 생겨가지고 정착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하고 고래하고 이렇게 두들기면 좋아해 주는, 네. 좋아하는.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귀신처럼 출몰해서 무서웠던 거는 귀신고래가 딱히 악의는 없이 뭔가에 부딪히면 네. 크게 피해를 입으니까 겁을 먹었던 걸까요? 네, 아마 과장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 실제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고래는 향고래. 향고래요. 네, 향고래는 이제 향유고래라고 하는데 그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나오는 그 향유고래는 백경이죠. 그래, 제가 들어본 게 네. 겨우 그 소설에서 그래서 읽은 거구나. 그 백경은 예전에 포경선들을 많이 부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섹스호 비극이라는 그런 그 사건, 해양 참사 사건이에요. 되게 유명한. 에섹스호면은 네, 배가 1800년대에 향고래에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그 배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네. 선원 20명이 탈출해가지고 막 그 인육을 먹고 제비뽑기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3명인가 4명인가 살아남았죠. 그 해양 참사 사건을 모델로 해서 소설 모비딕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근데 눈빛이 막 반짝반짝하세요. 지금 고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가 딴 데로 가면서 눈빛이 반짝반짝하시는데, 네, 그게 향유고래 백경. 허먼 멜빌의 백경 이야기가 이 향유고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귀신고래도 멸종 위기종이지만 선생님께서 이 바다로 돌아가게 했던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 이런 남방 큰 돌고래도 지금 멸종 위기죠. 아닌가요? 정확히 말하면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사이테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멸종위기종으로 등재가 된 거고요. 우리가 보통 생태적으로 멸종위기종이다 아니다 할 때는 레드리스트라고 적색 목록을 봐요. 네. 적색 목록에는 등재가 돼 있기는 한데 리스트 컨선이라고 최소 관심종.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정도의 보호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도에서는 아주 개체수가 작기는 한데 뭐 호주라든지 인도양 주변이라든지 거기서는 그래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진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보다는 그래도 그렇죠. 좀 나은. 다른 고래에 비하면은 아주 좋은 상황이죠. 고래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군요. 그 고래가 뭐 지금 위기에 처하지 않은 생명이 거의 생물종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고래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된 거는 환경의 변화가 제일 크겠죠. 우리가 막 인류가 너무 번식하고
큰 배를 타고 다니고 총을 쏘고 그런 게 이유였을까요? 그보다는 그보다 네. 죄송합니다. 상업포경 시대 때 아, 고래를 무자비하게 잡아들였죠. 포경을 할 수 있을 때. 예, 왜냐하면 그때 고기를 먹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네. 고래 기름을 쓰려고. 그러니까 향유고래 할 때 그 기름 그렇죠. 생각이 양초를 났어요.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학자들이 생태 역사학자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는 증기기관이 아니다. 고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 때문에? 예, 그렇죠. 공장을 돌리려면 밤에 불을 켰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1800년대 이후에 도시의 가로등가 그리고 집의 등불 이런 것들은 다 고래 기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 포경 시대 전에 그러니까 1800년도 전에 지구에 있는 고래 수가 대형 고래 수가 한 500만에서 600만 마리 정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한 150에서 한 200만 마리로 줄었다고 지금 추측이 되죠. 사실 지금은 고래 기름으로 불을 켜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사실은 석유가 고래를 구출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멸종 위기에 처하고 나니까 회복이 어려운 건가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회복이 된 거는 아까 대표적으로 고래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극적인 사례가 바로 귀신고래예요. 그 캘리포니아 주변에 있는 귀신고래들이 관광객하고 노는 네, 어울리는 그 정도로 귀신고래. 많이 회복이 됐고 다른 혹등고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멋있는 고래 있잖아요. 막 네. 점프도 하고 막 큰 고래가 네, 막 네. 그 고래가 보통 전형적인 혹등고래. 고래가 혹등고래거든요. 네. 혹등고래도 많이 개체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죠. 가장 큰 원인은 국제포경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세계 각국이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요. 그래서 1986년도부터 상업 포경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가 환경 협약을 볼 때 가장 성공적인 협약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오존층을 메우게 한 거. 맞아요. 네. 그 에어컨이 그렇죠. 오존층 파괴한다 했는데 그렇죠. 언젠가 그 말이 싹 사라졌어요. 그렇죠. 프레온가스를 다른 대체물로 대체해가지고 네. 남극의 오존층 구멍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1986년에 상업포경 금지 협약을 통해서 고래 개체 수가 확 줄어들다가 지금 사실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예요. 플라스틱을 안 쓰는 거나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도 뭔가 그렇게 확 협약이 계기가 돼서 큰 변화가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어지는 노래를 소개하기가 조금 민망하지만 여러분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바비킴 고래의 꿈. 남종영 선생님과 고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작 다정한 거인 내시면서 고래 얘기를 그럼 한번 해야죠 선생님 그랬더니 고래 이야기를 앞으로 한 3부작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많은 다양한 고래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이 이 책에서 제목이 다정한 거인이잖아요.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영어를 직역을 한 건데요. 영어로 젠틀 자이언트예요. 뭐 정확히 번역을 하면 친절한 거인인데 네. 요즘 다정한을 좋아해가지고 좀 그 시류에 편승해서 좀 편승해 보려고 다정한 거. 다정한 거인으로. 근데 더 어울려요. 젠틀 자이언트 다정한 거인 하니까. 근데 그 젠틀 자이언트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면 1960년대, 70년대에 나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되게 독특한 시대였어요. 지금 보면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히피들이 네. 평화를 노래하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베트남 반전 여론이 미국 대학가를 휩쓸고 또 프랑스에서는 68 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예.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학도 좀 낭만적이었어요. 당시에 1969년에 아폴로호가 달에 착륙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외계인을 찾는 외계의 지적 문명체를 찾는 세티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진짜 진지하게 하셨구나. 진지하게 네. 했어요. 그게 그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 등을 중심으로 네. 했는데요. 그때 고래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적인 아이콘이었어요. 왜 좋아했을까? 나사에서 세티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네. 근데 고래 연구하는데도 나사 미 국립항공우주국에서 지원금을 줬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계 우주의 지적 문명체를 알아보기 전에 바다 바로 우리 옆에 지적 문명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사에서도 고래 연구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랬군요. 네. 외계인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 그 전에 사전 공부로 고래부터 일단 그래서 알아보자. 돌고래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시도도 있었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조금 엉뚱하고 잘못된 과학 연구이긴 한데 그런 낭만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돌고래에게 언어를 가르치다 실패한 사례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7년에 골든 레코드라는 음반이 제작이 돼요. 네. 거기에는 세계 55개국의 인사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와 함께 혹등고래의 노래가 딱 실려가지고 보이저호를 타고 우주로 날아가죠. 근데 그 보이저호는 돌아오는 우주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태양계를 넘어서 지금 인터스텔라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딘가 외계 생명체가 그렇죠. 우리 지구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네. 했던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 네. 혹등고래의 노래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 네. 혹시 제가 청취자분들이 어려우실까봐 잠깐 끼어들어서 설명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따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 70년대에 좀 낭만적이었던 과학 연구, 그때 60년대에 새롭게 등장했던 변화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68혁명, 70년대에 또 반전 분위기와 함께 미국을 휩쓸었던 히피 문화, 거기서 고래를 다정한 거인이라고 불렀다. 젠틀 자이언트. 근데 그거를 따서 제목을 지었던 건 그분들하고 선생님의 생각하고 어떤 연결 지점이 있었을까요? 선생님도 뭔가 실제로 고래가 다정한 거인이에요. 네, 그런 왜냐하면 그때는 낭만주의적 시각에서 고래를 그렇게 봤는데 네. 2000년대 들어서 고래에 대한 많은 동물 행동학적인 연구가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뭐 자의식도 있고 선물도 주고 도구도 이용하고 거의 친절한 거인에 가까워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혹등고래가 점프를 했는데 딱 내려오는데 마침 배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배를 피해 가지고 오. 그 내려오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뭐 돌고래가 사람을 구조했다라는 일화도 꽤 있고 해서 고래는 아마도 평화로운 동물일 것이다. 물론 낭만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어떤 진화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게 아주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최숙자님이 저는 혹등고래를 좋아하는데요. 뭔가 믿음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화 아바타를 보면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혹등고래가 먹이가 다른 고래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요. 다른가요? 아니 똑같아요. 아, 네. 똑같다고 합니다. 혹등고래나 이런 대형 고래, 네. 대형 고래, 큰 고래들은 크릴이나 뭐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음 생에서 태어나면 큰 대형 고래로 태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입만 벌리면 되거든요. 아, 입을 쭉 딱 흡입되니까. 흡입하고 걔네들은 이빨 대신에 수염이 있어요. 네. 쭉 흡입한 멸치들이 다 들어오겠죠. 그럼 네. 딱 닫으면 수염 사이로 물이 딱 빠져나가죠. 그래서 참 먹고 살기 편한 애들이에요. 반면에 돌고래들은 이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빨고래인데 얘네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자들이 마치 협력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야 하듯이 여러 가지 머리를 쓰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간처럼 여러 가지 업보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돌고래들이요. 네. 네, 사회를 형성해서 살다 보니까 이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고래에 대해서 호기심이 더 생기는데 고래가 포유류인 건 다들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문제 하도 나와서. 그런데 여기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있는 질문 저희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래가 한때 다리도 있었다고 그러고 지능과 사회성이 높은 건 알겠는데 육지에 그럼 원래 고래가 살다가 바다로 간 건가요? 그렇죠. 네. 진화적인 흐름을 보면 바다에서 생명이 태어났다가 이제 육지로 올라오죠. 그러다가 걔네들 중에 일부가 도로 바다로 다시 가요? 바다로 돌아가요. 그 고래의 조상이 하마와 비슷한 동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마가 사실은 육상 동물과 고래의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생태를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러네요. 하마가 다리가 진짜 짧잖아요. 짧잖아요. 이게 네. 없어지면 고래인가요? 그리고 하마가 수중에서 헤엄치는 장면을 봤는데요. 독일의 뮌헨 동물원이 하마 전시관이 잘 돼 있거든요. 얘네들은 고래처럼 헤엄쳐요. 오. 수중에서 이렇게 딱 점프해가지고 쭉 비행기가 마치 유영하듯이 쭉 나가고. 하마가요. 예. 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참 그 고래 이야기 남종영 선생님 다정한 거인으로 우리가 몰랐던 고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 진짜 10분의 1도 하지 못했어요라고 허윤선 작가님이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대본에 있는 것도 다 못했어요. 100분의 1도 하지를 못했어요. 다음번에 선생님 제돌이 취재 당시 이야기 또 다정한 거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시간 이어서 가져보겠습니다. 그 선생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에 북극곰 한 번 더. 네.